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 몇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저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대 세계사와 구약을 접목시켜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목사님이 세계사를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세계사를 알므로 해서 우리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유익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편협한 우리만의 역사 속에 갇혀 있으면은 세계를 보는 눈, 세계사 속에서의 우리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사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세계사, 특히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구약과 비교하면서 가는 세계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세계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배경 속에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흘러가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여기에 약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이고, 그런데 세계사를 우리가 접할 때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는 대부분 연대나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명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연대를 외우고 사람 이름을 외우고 지명을 외우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리키는 사람은 그거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외우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뭐든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흐름만 이해하시고, 그런 식으로 구약 때 저쪽 중동 지방의 역사는 어떻게 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카드 제국, 갈대아 우르에서 왜 하란으로 옮겨갔느냐, 왜 가나안으로 갔느냐라는 역사적 배경은 그런 것이겠구나.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면은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국지적인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흐름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접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것이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까지의 배경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지만 계속해서 구약부터 지금 세계사를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족으로 붙이면은,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에서 역사신학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께는 4주에 걸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에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하던 것을 압축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고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 흐름만 이해하고 가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제가 압축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 솔로몬 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왕국이 그들이 각각 아수르, 바빌론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와서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는 데까지 간단하게 구약을 정리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구약의 전체죠. 아담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까지가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죠. 말라기 선지자가 페르시아 제국 때 선지자니까요. 그러고 나서
뚝 끊기고 약 400년 동안이 우리가 그쪽 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세계사와 비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때까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들이 그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가서 민족을 형성시켜서 출애굽하고, 그래서 또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끝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거냐면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구약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로마 시대가 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헤롯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럽니까? 속된 말로는 듣보잡이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바리새파, 뭐 이런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알려면은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시작하기 전에 감을 잡고 가시게 다시 한번 그것 살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부터요. 출애굽이 1445년 기원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기원전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흘러가죠. 여기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이죠. 여기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여기가 이제 아노 도미니, 주의 날, 예수님이 이제 오신 다음부터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기원전 1025년부터 925년까지 그냥 이렇게 조금씩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사사시대죠. 이렇게 지냅니다. 여기는 왕국시대고, 여기서 이제 두 개로 갈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7년에 바빌로니아한테 망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고요. 이건 다리우스 1세죠. 다리우스 1세.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오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이거는 누가?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귀환시켜 주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사람이, 에스라가 영적 재건을 하게 되고, 이 느헤미야는 성벽 제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죠. 그러면서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이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날이 오면 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구약이 문을 닫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까지의 이 사이의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을 잡고 흐름을 아시라는 것이죠.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것은 어떤 시점 좀 감은 잡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신구약 중간기는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라는 건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이 동네가 그리스죠. 이 동네가 그리스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건데 그리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명이 맨 처음에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가 크레타 섬이죠. 그래서 여기 크레타 섬의 문명, 미노스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400년대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집트죠. 여기가 애굽하고, 여기하고 이 중동 지역,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가까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최초의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에게 쪽에 있어서 에게 문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미케네 문명이 일어나죠. 미케네 문명이 일어나는데 여기 요거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왜 여기를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쪽에 페니키아가 있었죠.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수로베닉의 여인.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에 있는 거 떨어진 거 부스락이라도 개가 먹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수로베니게. 베니게가 페니키아입니다. 수로는 시리아고 시리아계 베니게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적은 헬라 사람이고 그리스고 그런 이제 복잡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의 이름은 에우로페였습니다. 에우로페? 어디서 본 단어죠? 영어식으로 읽으면 뭡니까? 유럽입니다. 그렇죠? 에우로페라는 공주를 그 아리따운 공주가 있었는데 올림푸스 산에 있던 제우스가 신 중의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여기에 미모에 반해가지고 흰 황소로 변해가지고 태우고 납치해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크레타 섬에 가서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노스죠. 그래서 이 에우로페 공주가 가서 이렇게 유럽을 형성했다고 그러는데 실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신화일 뿐이고요. 여기를 유럽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에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서쪽을 유럽, 이쪽 동쪽을 아시아라고 하게 되죠. 나중에 헬라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아카드어에서 서쪽을 에렙이라고 그랬고 동쪽을 아수라고 그랬습니다.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그래서 이 아카드어가 이쪽 외래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유럽, 아시아 이런 식으로 변형되지 않았느냐 그런 가설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리스는 이게 이제 미노스 문명이 여기가 미노스의 미케네죠. 여기가 이제 1200년에 멸망을 합니다. 1200년에 멸망을 하는데 북방에서 도리안이라는 민족이 오고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닷사람들 막 여기를 막 난리를 치고 막 히타이트 이런 데를 멸망시킨 그 바닷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미케네 문명이 망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약 800년 때까지 기원 전입니다. 계속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여기는 그리스는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였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문자가 이쪽으로 전래된 겁니다. 페니키아 문자가. 그러면서 페니키아 알파벳이 그리스 알파벳화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문자 알죠?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 델타 이런 거 전부 그게 이제 그리스 문자고 그것이 이쪽으로 로마로 건너가면서 라틴 문자가 되고 그것이 지금 서양 제국들이 쓰고 있는 알파벳의 저기가 된 거죠.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약 기원전 1400년, 300년 때부터 굉장히 활발한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고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 지방, 시칠리아 반쪽 뭐 이렇게 여기 사르데냐, 스페인 쪽까지 다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이 페니키아하고 그리스하고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시칠리아 반쪽하고 이탈리아 남부하고 뭐 흑해 연안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 이오니아 지방 이렇게 전부 그리스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 뭐 당연히 이제 그리스 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뭐 전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상 무역을 주로 하면서 주로 그 무대가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결정적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글자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자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한쪽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하고 이렇게 해서 붙들어서 손을 계속 들게 하죠. 그래서 아말렉을 이긴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기록해서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에 기록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카타브, 뭐 색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거기에서 등장합니다. 17장 14절에서 그 단어가 기록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기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성경에 써 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뭐 나중에 그 에스라 시대 주로 이제 그 구약들이 에스라 시대에 다 정리된 걸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때 그냥 모세한테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때 무슨 글자가 뭐 그 이집트 글자 알면은 이집트 글자 때인데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그 이집트 글자 여러분들 아시죠? 막 상형 문자 다 그림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책에다 기록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그 패트리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탐사단을 이끌고 거기에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뭐 인부들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람세스에서 숫곳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경로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 탐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여정이 어디 나오느냐? 여정. 출애굽의 여정은 민수기 33장에 나오죠. 33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따라간 겁니다. 근데 옛날 지명이므로 어딘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3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신광야에서 돕가를 지나서 어디 지나서 르비딤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호렙 이 신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돕가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돕가. 그리고 돕가에서 르비딤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르비딤이 나오는데 여기 민수기 15절에서 그러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다시 르비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던 거죠. 민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민수기에서는 그냥 짧게 그 한마디 하고 지나갔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거기에서 막 백성들이 막 난리 나고 항의하고 그랬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르비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페이란인가 뭐 하는 현대 지명인데 여기가 지금 그 시나이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주 숲도 막 울창하고 그런 오아시스로 변했죠. 모세가 물을 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르비딤. 그래서 르비딤에서 모세 군대하고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모세가 여호와 니시 그렇게 지명을 하죠.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돕가라는 것. 돕가가 중요합니다. 돕가는 뭐냐면은 두드리다. 그런데 뭔가 이 금속 같은 걸 두드려서 재련 작업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재련 작업. 그러면 이게 광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쭉 갔습니다. 돕가가 어딜까? 하고 가는데 이쪽 부근에서 세라빗, 현대명칭 세라빗 엘 카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름이 길기도 길죠, 지명이. 여기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던 겁니다. 거기에 폐허가 된 신전이 있었는데, 이 하토스 신전인가요? 그 여신을 모시는, 거기에 이제 여신을 모시는 신전에 폐허가 된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조각들도 뭐 있고 그렇겠죠? 근데 돌판에 글자 같은 기호가 새겨져 있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이 세라빗 엘 카렘, 즉 돕가는 뭐였냐면, 여기는 뭐를 위한 장소였냐면은 이집트에서 구리하고 터키오 광물 채취를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냐면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가나안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긴 글자들이죠. 그 당시에 글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상형 문자가 있었고 이쪽 메소포타미아에 쐐기 문자가 있었을 때죠. 그런데 전혀 다른 제3의 문자로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기원전 1500년 더 전에.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출애굽할 때가 몇 년입니까? 출애굽할 때가 1445년 기원전. 근데 여기보다 더 빠른 1500년 전부터 여기서부터 가나안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석판들을 이 패트릭 경이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독을 하는데 해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해독한 그 사람들 나왔는데 뭐냐면 이게 1905년에 가지고 왔던 거를 1948년에 LA 대학 고고학팀에서 그것을 해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무엇이었냐면은 페니키아가 그리스에 전달한 페니키아 문자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가나안 방언,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말이 달라도 약간 방언식이었습니다. 다 알아듣고 그런 겁니다. 가나안 방언하고 고대 히브리어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었었죠. 결국은 조상도 다 같은 조상들이고 셈족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페니키아가 그리스에 전해준 페니키아 문자의 원형이 신하의 문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이 발굴되기 전에는 여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맹일 것이다. 복잡한 상형 문자,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문맹이었죠. 왜냐하면 그 서기관들이나 일부 그것을 공부한 사람, 아주 전문직이죠. 그 글자를 읽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 백성들은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중 문자라고 해서 약간 간소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복잡한 문자입니다. 이집트 문자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간단한 문자죠. 왜? 페니키아 알파벳은 22자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문자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요. 알파벳화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로 전달했을 때 여기 그리스 문자는 이제 여기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22자로 형성된 건데 그리스에 가서는 이제 모음이 추가되고 그래서 24자로 되죠. 자음 중에서 좀 필요 없는 거 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계사를 왜 연구하고 인류 고고학을 연구하느냐? 성경만 봤을 때는 아니 무슨 모세가 기록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성경에 가끔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세라빗 엘 카렘에서 가나안 노동자들이 문자로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파벳으로, 선진 문자로. 그러면
모세가 이 글자를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1500년경 이때는 언제입니까? 1445년에서부터 불과 몇십 년 전이죠. 이때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습니다. 돕가 막 르비딤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 호렙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이죠. 요 끝에 있습니다. 여기 르비딤 근처에 시내산이. 여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거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거를 들었던 겁니다. 여기가 모세의 생활 반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글자를 아주 잘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 쪽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거 뭡니까 여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뭐 자기네들이 구리 만든 거 거기에서 뭐 뚱쳐놓은 것들 뭐 터키 옷 같은 거는 보석이니까 그런 거 갖다 팔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류가 됐을 테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 문자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맹이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이 발견으로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런 가설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르에서 출발하게 되었는가, 그걸 세계사하고 접목시켜 봤을 때 우리는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말렉하고 싸운 이 전과를 기록해라. 무슨 기록?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전부 나중에 그 포로 귀환 시에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냐면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인정하게 되면은 모세가 상당 부분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처럼 완벽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적지는 않았더라도 주요 사건들, 주요 줄거리들을 모세가 적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후대에 점점 보강되고 편집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형태의 모세오경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성서 고고학도 필요한 거고 세계사의 흐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많은 얘기를 여기다가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세계사의 접목, 그런 면에서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제 그리스는 암흑기를 지났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1200년에서 800년까지의 암흑기라고 그러지만 뚜렷한 무슨 제국이 쓰고 그렇지 않아서 암흑기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건 아니죠. 문자도 받아들여서 이때 이제 호메로스 그 이름도 찬란한 호메로스, 일리아스를 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800년이 왜 기준이냐? 이때 폴리스가 나옵니다. 폴리스는 뭡니까? 도시국가들이죠.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데가 도시국가죠. 그래서 도시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민주정, 스파르타는 군국주의, 이렇게 갑니다. 민주정이 점점 발달해 갑니다. 아테네에서. 여기 아테네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508년에 민주주의 기틀이 세워집니다. 민주주의. 클레이스테네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지도하에 그렇게 가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성기를 이루는 게 460년부터 430년. 자꾸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주시시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3번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누굽니까? 유대민족한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조해 준 다리우스 1세가 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쪽이 이오니아 지방인데 현대에는 이쪽이 이오니아인데 옛날에는 이쪽이 이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식민지였고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는데 페르시아가 들어왔죠. 페르시아가 고레스 대왕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테네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잠자코 있으랬더니 해가지고 다리우스 1세가 이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쫙 와서 마라톤 평원에서 한번 붙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죠? 마라톤 평원에서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가 이기죠. 그래가지고 그 승전보를 알리러 뛰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라톤이라는 게 이제 근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은 42.195를 뛰는데 원래 이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2.195는 아니에요. 한 3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3회 대회까지는 올림픽에서 40km 뛰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왜 42.195가 됐느냐? 4회 런던 올림픽에서 그 윈저궁에서부터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거리가 42.195였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마라톤이 어떤 계기로 해서 마라톤 경기가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흥행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정식 규격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뭐 꼬리가 달리고 그러지? 근데 영국이 이제 우리 미터법을 안 쓰지 않습니까? 뭐 걔네들은 야드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마일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여담입니다. 많이 샜군요.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깨지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페르시아가 아니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죠. 근데 물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동맹군들이 이제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다 동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가는데 그 당시 다음에는 맨 처음에 1차로는 490년. 2차는 480년, 3차 479년. 바로 그 다음 해죠. 요거는 크세르크세스 발음이 어려워요. 아하수에로 성경에 나오죠. 에스더의 남편이 2번 갑니다. 대군을 끌고 또 대선단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그 바다에서 해협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몰살당하죠.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페르시아를 이긴 다음에 엄청나게 이들이 자신감이 붙었죠.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이기는 거의 주체가 아테네였으니까. 아테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도시국가들하고 델로스 동맹을 맺었는데 아무리 스파르타가 보기에 아테네가 너무 갑질하고 막 난리를 치고 뭐 경제 뭐 이런 거 다 뭐 문화 이런 거에 아주 뭐 첨단을 걷고 그러니까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이제 스파르타가 있죠. 그 동맹을 맺어서 아테네하고 전쟁을 합니다. 약 30년 합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페리클레스가 죽기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약 20 몇 년 동안 자기네들이 안에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엄청나게 쇠퇴합니다. 이때가 그리스의 전성기죠. 페리클레스 시대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나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죠. 민회의 권한이 향상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약간 북쪽에 있었던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던 필리포스 2세가 이 그리스를 쳐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던 길에 이 사람이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필리포스 2세가 죽고 나서 2년 후에 누가 왕으로 등극합니까? 그 이름도 찬란한 알렉산드로스. 영어식으로 하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약관 20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356년생이거든요. 5, 6년 원숭이 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360년에 해서 그 이듬해인 334년부터 그러니까 22살 때부터 페르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3만 5천 명, 보병 3만 명, 기병 5천 명을 데리고 쫙 원정에 나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르다니엘스 해협을 건너서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니까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을 했던 다리우스 1세가 아니고 3세입니다. 마지막 왕이. 여기 이수스라는 곳에서 대패합니다. 30만 대군이 3만 5천 명한테 대패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쪽은 100몇십 명 전사자가 생기고 여기는 몇만 명이 죽습니다. 그거 전부 저기 같죠? 거짓말 같죠? 안 그렇습니다. 고대의 명장들이 등장하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정과가 생깁니다. 우리 조선 때도 한참 후인 조선 때도 이순신 같은 명장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일방적인 게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옛날 고대 전투는. 그래서 그거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전술을 폈으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재미있습니다. 아주 뭐 재밌는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알렉산드로스는 황금빛 갑옷을 입습니다. 황금빛 갑옷과 투구를 딱 씁니다. 그리고 하얀 그 깃털을 투구에다 딱 꽂습니다. 누가 봐도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멀리서 봐도 햇빛빛은 막 반짝반짝합니다. 공격 목표가 딱 됩니다. 그렇게 입고 어떻게 되느냐? 제1선에서 전진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왕이 나갑니다. 수도 없이 부상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나 안 죽습니다. 큰 부상도 안 당해요. 그러니까 물론 무예도 워낙 출중한 자지만 워낙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그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뻥을 치면서 다니는데 아마 자기가 그런 게 신념으로 굳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막 수십만 대군을 향해서 자기가 최첨단에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는 뭐냐면 딱 다리우스 3세만 보고 오로지 직진합니다. 다리우스 나하고 붙자 그러면서 쫙 돌격 앞으로 나가는데 뭐냐면 여기서 다리우스가 그 기세에 눌려서 도망갑니다. 야 후퇴!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그런 식입니다. 가장 큰 승리의 요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이제 도망갔죠. 다리우스 3세는. 그럼 쫓아가지 않고 방향을 이렇게 돌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에 매력을 느꼈냐면 이집트. 그 찬란한 문명을 가진 이집트를 먼저 자기가 제압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물론 여기도 페르시아의 영역이죠. 이집트는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한테 망한 다음에 한 번도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라는 현대에 들어와서 이집트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 아래 있었죠. 기원전 525년부터. 그렇지만 이집트 같은 국가들은 다 자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두로하고 가자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죠. 두로의 저항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를 기원전 332년에 정복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바벨론으로 들어가죠.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까지 쫙 가서 하는데 결국은 330년에 기원전 330년에 이 카스피의 부근에서 다리우스 3세가 부하들한테 죽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뭡니까? 기원전 330년에 페르시아의 제국이 아테네가 된 거예요. 여기 와봤습니다. 뭐냐면은 알렉산드로스는 엄청난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네가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이 황금 시절을 지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아버지 필리포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로 삼아서 알렉산드로스를 어렸을 때부터 가리켰습니다. 세계 이 양대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한 명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계, 아주 강의를 받은 그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부심이 대단하죠. 여기 뭐 파르테논 신전 막 이런 거 막 있고, 막 아테네에 막 화려한 조각상들이 있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자기네들보다 문화가 떨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네들 문화를 전수시키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딱 입성하는 순간, 아이쿠, 이게 뭐야. 말이 안 됐던 거죠. 자기네들이 세우는 문명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찬란한 문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벨론에서. 바벨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고, 예? 기원전 3500년부터 문화가 있었던 곳이고, 그 문화들에 축적된 것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바벨론은 화려함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문화만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곳을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깨닫습니다. 야, 우리 문화와 얘네들 문화의 장점을 결합시키자. 서로 주고받으면 더 찬란한 문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낳게 되는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이 동방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발현된 것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것이 알렉산드로스가 330년에, 그리고 여기 에집트가 알렉산드로스 부하들이 만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330년에, 기원전 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년. 누굽니까? 마지막 왕이, 이 그리스 제국의 마지막 왕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바치기 전까지 약 300년이고 300년이구만요, 그냥. 300년을 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로.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세계 시민주의. 우리만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라는 세계 시민 의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테네에만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른 곳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알렉산드로스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이가 벌어졌다고들 얘기하죠. 여기는 아주 교만하고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작용을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자기만이 여호와의 백성이다. 자기만이 구원받는다. 자기만이 최고다. 왜? 협소한 눈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위대함은 그것입니다. 남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융합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빨리 죽죠? 그렇죠? 여기 330년에 정복한 다음에 323년에 죽습니다. 몇 살? 356 빼기 323? 33살에 인도까지 갔었죠, 알렉산드로스가. 그래서 간다라 지방, 간다란 문화라는 게 그래서 나오죠. 간다란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죠. 그래서 거기에서 불교 석상 뭐 이런 것들 만들고, 그렇죠? 원래 석가모니는 그 무슨 우상 이런 거 절대 금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간다라에까지 와서 누굽니까? 무조건 새기기 좋아하는 사람들, 조각 만들기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이 온 겁니다. 근데 불교를 마주한 겁니다. 불교에 그 훌륭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상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간다라에서부터 이제 만드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와서 이제 부하들이, 좀 그만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도 힘들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이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사를 하죠. 그래서
영웅의 죽음들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여하튼 33살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알렉산더의 제국입니다. 알렉산더가 여기 이제 인더스강, 여기 인도죠. 여기 인도인데 인도까지 간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죠.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와서 아까 같은 경로로 해서 이렇게 대제국을 형성을 했는데 죽었죠. 그러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유복자죠. 그 아들은. 그리고 그 휘하 장수들이 있었는데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가장 강한 자에게 라는 말 한마디만 던집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유언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다음에 세 개의 커다란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쪽을 차지하는 게 셀레우코스라는 휘하 장군이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셀레우코스 왕국이 섭니다. 그 다음에 이쪽부터 팔레스타인부터 이집트까지 이쪽을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여기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가 마케도니아, 본국 마케도니아. 그래서 여기 트라키아도 이제 다른 사람이 하지만 크게 나누면 마케도니아,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이렇게 세 개가 섭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대를 어떤 식으로 대했을까요? 탄압하고 착취했을까요? 아닙니다. 알렉산드로스 자체가 그렇게 제국을 운영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관용책입니다. 당연히 관용해야 됩니다. 큰 대제국을 이루려면 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용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잘 우대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뭐냐면 문화 이런 거를 엄청나게 숭상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여기 알렉산드리아 나오죠. 대도서관을 짓고 책들을 갖다가 이제 비치를 하는데 거기에 사서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진귀한 책은 다 있는데 책 중에 책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무슨 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구해와. 근데 헬라어로도 모세오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한 랍비들, 학자들을 좀 보내다고. 그래서 여기서 72명을 보내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72인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파로스 섬에서 다 따로 그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아니야? 한 게 아니고 72인이 쫙 다른 방에서 해서 나중에 딱 맞춰봤는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성서 70인역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그렇게 유대인 랍비들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에 세 군데로 나눠지는 데까지, 그리고 그때 유대 사람들의 영향력은 이쪽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셀레우코스 왕국, 더군다나 이쪽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유대민족 간의 처절한 투쟁,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로마가 등장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세계사와 성경을 비교해 보는 것은 아까
그 출애굽대 그 글자 이런 것들도 있다시피 우리가 채 발견 못한 것들 아니면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것들을 이 세계사와 접목을 하면서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면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